서울 신림동의 어느 낡은 고시원 4층,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 퍼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스며 나오는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 끝 318호실 가장 구석진 그 방에 박춘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80살인 춘자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뜹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였어요. 침대와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옷장이 전부인 이곳에서 할머니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픔쯤은 이제 익숙했거든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액자 유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사진 속 딸 전미라는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찍던 그날 미라는 말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춘자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그게 무엇보다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춘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작은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지어놓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알이 약간 굳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밥 위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렸죠.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반찬은 따로 없었어요. 하루 한 끼 김치와 밥. 그것만으로 버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국이라도 끓여 먹고 싶었지만 가스비를 아껴야 했고 재료를 사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밥을 먹으며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죠.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춘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온 춘자는 낡은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맨 밑칸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는데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떨며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봉투 안에는 땅 등기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림동 어느 구역의 땅이었는데 그 가치는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춘자는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 땅만큼은 꼭 지켜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우리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요.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은 춘자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춘자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깊숙이 밀어넣고 자물쇠를 걸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고 허름하지만 이곳이 춘자에게는 안전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딸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때보다는 이곳이 훨씬 나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딸 미라가 어렸을 때는 참 예뻤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엄마 사랑해 하던 그 아이. 그때만 해도 춘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딸 셋이 함께 웃으며 살던 시간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성공한 남자와 결혼해서 멀어졌습니다. 미라는 큰 집에서 살게 됐고 처음에는 춘자도 딸과 함께 살았어요. 딸이 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미라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춘자를 불편해했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로 알 수 있었죠. 춘자가 거실에 나가면 표정이 굳어졌고 대화할 때면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라도 점점 변했어요. 엄마보다 남편을 더 챙기게 됐고 엄마에게는 차갑게 대했죠. 엄마, 오늘은 방에서 드시면 안 돼요? 남편 친구들이 오거든요. 엄마가 나오시면 좀 불편해 하시나 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춘자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감춰야 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자는 스스로 나왔어요. 미라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들도 편하게 살아라.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고시원을 선택했죠. 가난했지만 자유로운 곳.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시원은 시끄러워졌어요. 옆방에서 전화로 싸우는 소리,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욕하는 소리,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하지만 춘자는 그런 소리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죠.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였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미라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죠.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미라에게 엄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저 사람들한테 짐일 뿐이지. 춘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사랑을 바라지도 관심을 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춘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랍 속 땅 문서였죠. 그 땅만 팔면 당장 이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남편의 유언과 춘자만의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춘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자는 불을 끄고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곧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오면 춘자의 비밀도 함께 드러날 거라는 걸, 조용했던 일상이 흔들릴 거라는 걸.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고시원 밖에서는 밤거리의 소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신림동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춘자의 작은 방에는 어둠만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고시원에서 조용히 살아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끝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날카롭고 빠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고시원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낡은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다녔거든요. 춘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춘자의 방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딸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자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라가 서 있었어요. 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복도를 둘러보며 코끝을 찡그렸죠. 엄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진짜 이런 데서 살아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한텐 이만한데도 과분해. 들어와. 미라는 마지못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으려다가 먼지가 보이자 다시 일어섰죠. 결국 서 있기로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사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라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춘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다시 모시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괜찮아. 여기가 편해. 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미라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했죠. 엄마, 저기. 미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춘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뭘 말하는 거니? 춘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땅 서류요. 아빠가 남기신 그 땅 말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춘자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미라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절박함이 보였죠. 엄마, 그 땅 있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재개발 들어온다고 하던데 지금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대요. 춘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땅을 팔자는 거였죠.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아직은 안 돼. 왜요? 엄마, 그 땅 팔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엄마도 이런 데서 살 필요 없고 저희도. 미라가 말을 흐렸습니다. 춘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땅을 팔아서 돈이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딸이라는 걸. 미라야,
그 땅은 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엄마 유산이니까 정리해야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세금만 나가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춘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 돈에 눈이 멀어버린 딸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 땅은 나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거야. 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요? 엄마, 지금 저희가 필요해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대출 갚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미라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온 거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온 거구나. 미라야,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그 땅은 내 아빠가 다른 뜻으로 남긴 거야. 다른 뜻이요? 무슨 뜻인데요? 엄마, 그냥 딸한테 주려고 남긴 거 아니에요? 미라가 따져 물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유언을 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딸이 더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미라는 한참을 엄마를 노려보다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이런 데서 계속 살 거예요? 돈 있으면서? 미라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참 엄마. 그 서류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니까. 말을 남기고 미라는 방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춘자는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춘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변해버렸다는 게, 이제 엄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춘자는 눈물을 닦고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밑칸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땅 등기증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듯이.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걸 지키려면 더 모른 척 해야겠구나. 딸이 다시 올 거야. 그때도 절대 내줄 수 없어. 춘자는 서랍장에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옷 속 깊이 넣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고시원 복도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춘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었죠.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미라가 다녀간 지 이틀 뒤 고시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16호실, 춘자 방 바로 옆이었어요. 이사 짐을 옮기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죠. 가방을 끄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춘자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가 세면장으로 나가는데 옆방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였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는데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어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춘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이사 왔어요. 최경우라고 합니다. 경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춘자는 약간 놀랐어요. 이 고시원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는데 경우는 달랐죠. 아, 네. 잘 왔어요. 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우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어요. 옆방이시네요. 자주 뵙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경우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세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친절한 인사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춘자와 경우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마다 세면장 앞에서, 복도에서, 공용 부엌에서 경우는 볼 때마다 밝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어느 날 아침 춘자가 밥을 먹으려는데 경우가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춘자가 문을 열자 경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샀는데 혼자 못 먹을 것 같아서요. 같이 드실래요? 봉지 안에는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먹어.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샀어요. 버리기 아까운데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경우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어와. 경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김밥을 나눠 놓았습니다. 춘자의 낡은 책상 위에 김밥과 과일이 놓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경우가 물었습니다. 춘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어요. 몇 달 됐어. 너는? 저는 취업 준비 중이에요. 시험 공부하다 보니 여기가 딱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경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경우를 바라봤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안쓰러웠죠. 힘들겠구나. 요즘 취업이 어렵다던데. 괜찮아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경우의 말에 춘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뭐. 할머니, 혼자 사시면 심심하실 텐데요. 가족은 안 계세요? 경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딸이 하나 있어. 근데 바빠서 자주 못 와. 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경우는 자주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가끔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춘자가 거절했지만 경우가 계속 권하자 결국 따라 나섰죠. 고시원 근처 작은 공원을 걷는데 춘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경우는 할머니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할머니, 여긴 답답하잖아요. 밖에라도 같이 나가요. 공기도 쐬고. 경우의 말에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난 여기가 좋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거든. 춘자의 말에 경우는 웃었어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는 듯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춘자의 방문을 열려는데 옆방에서 경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경우가 밝게 인사하자
미라가 경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경호도 미라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옆방에 사는 됐어요. 미라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춘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미라는 춘자를 노려봤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옆방에 사는 사람이야. 착한 애야. 착한 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은 없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춘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경호는 그냥 인사하는 거야.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엄마한테 땅 얘기한 적 없어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춘자는 황당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경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땅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라가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미라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랍장을 쳐다봤습니다. 춘자는 본능적으로 서랍장 앞을 가렸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미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 서류 잘 보관하고 계세요. 특히 옆방 사람 조심하시고요. 제가 다시 올게요. 미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춘자는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경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이. 응, 괜찮아. 미안해. 우리 딸이 좀 예민해서. 춘자는 미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춘자는 그런 경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착한 청년인데 딸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차가운 눈빛과 경호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사람을 의심하고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고시원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춘자의 마음은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자와 경호는 여전히 가끔 밥을 같이 먹고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미라가 다녀간 이후로 춘자는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딸이 다시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녁, 미라가 또다시 고시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와 춘자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춘자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땅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미라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라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그 땅은, 땅 얘기는 그만해요. 엄마, 재개발 확정됐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 땅 팔아서 아파트 사면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춘자는 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작게 말해. 사람들이 다 들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죠. 춘자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야, 그 땅은 내 아빠가 특별한 뜻으로 남긴 거야. 나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거야. 춘자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저예요. 우리 집 대출 갚아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는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춘자의 단호한 말에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춘자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춘자는 침대에 누워 겨우 잠이 들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피곤함에 눈이 감겼죠.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문 여는 소리에 춘자는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춘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침입자는 조심스럽게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 뒤지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침입자는 맨 밑칸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소리였어요. 침입자는 깜짝 놀라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자의 방문이 열리며 경호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침입자는 순간 당황하며 손전등을 껐어요. 하지만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입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미라였어요. 당신. 경호는 놀라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가 길을 막았죠.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방에 왜 몰래 들어오신 거예요? 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라는 경호를 밀치며 복도로 나갔어요. 상관하지 마. 내 엄마야. 엄마라고 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경호가 미라를 쫓아가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복도에서 멈춰서서 경호를 노려봤어요. 모르니까 괜찮잖아. 당신이 뭘 알아?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방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그들을 보고는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경호는 춘자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뭘 찾으신 것 같은데. 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서랍장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져갔어. 미라가 가져갔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는 황급히 서랍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무언가 사라진 것 같았죠. 할머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땅 서류야. 내 남편이 남긴. 춘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호는 급히 말했죠.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경호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라는 사라진 뒤였어요. 고시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돌아왔을 때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경호는 할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할까요? 안 돼. 그건 내 딸이야. 경찰에 신고할 순 없어.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는 답답했지만 할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있었던 소란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할머니 돈이 있나 봐. 딸이 뭘 찾으러 왔다더라. 밤에 몰래 들어온 거 봤어. 뭔가 훔쳐간 것 같던데. 아니, 그 할머니가 사실 부자래. 땅이 있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춘자는 방 안에 갇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경호만이 유일하게 춘자를 걱정하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괜찮아, 경호야. 고마워.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소중한 서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걸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밝았지만 춘자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서리를 빼앗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경호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죠. 그날 오후 고시원 복도에 TV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공용 공간에서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신림동 일대 재개발 구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춘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땅.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과열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춘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라가 서리를 가져간 지 사흘. 혹시 벌써 땅을 팔려고 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춘자는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며칠 뒤 춘자의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저녁 6시쯤 고시원 계단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었어요. 춘자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미라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라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미라는 비틀거리며 춘자의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춘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다 없어졌어요. 미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딸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다 사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춘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너
땅을 팔았니? 네. 중개인이 급매물로 빨리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계약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돈도 못 받고 땅도 날아갔어요.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춘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려던 그 땅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가 울며 말했지만 다음 순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엄마, 다 엄마 때문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미라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일찍 팔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엄마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요. 다 엄마가 그 땅을 혼자 숨기고 있어서 그래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호도 밖으로 나와 있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미라가 춘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춘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그건 뭐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엄마는 그저 고집만 세게 부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딸은 생각도 안 하고. 미라는 울며 소리치다가 춘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은 이제 끝났어요. 대출도 못 갚고 집도 날아갈 거예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춘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지도 못했고 딸에게는 원망까지 듣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답 좀 해봐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미라가 춘자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만하세요. 경호가 미라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경호를 뿌리치려 했지만 경호는 미라를 복도로 밀어냈어요.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미라와 경호가 복도에서 대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어요. 경호는 피눈물 나게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저렇게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분은 당신보다 더 따뜻하게 살았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단칸방에서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도 당신보다 인간답게 사셨어요. 딸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혼자 조용히 견디셨다고요. 경호의 말에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울면서 내려가는 미라의 모습을 경호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경호가 춘자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춘자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경호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춘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희미했어요. 경호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할머니, 버티세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경호는 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사람들이 모두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춘자를 옮기고 경호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신림동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구급차 안에서 경호는 춘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춘자의 생명도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경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오기를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였어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셨나요?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경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라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차마 전화할 수가 없었죠. 일단 제가 있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경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취업 준비를 제쳐두고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실을 청소했죠. 사흘째 되는 날 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옆에는 경호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경호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도 아닌 이 청년이 딸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죠. 경호야. 춘자의 작은 목소리에 경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경호가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춘자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잠깐만 앉아 있어. 경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춘자는 경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고마워, 경호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경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춘자는 경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경호야, 내 옷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고시원 방에 있는 내 옷에서 뭔가 꺼내야 해. 네. 지금요? 응, 중요한 거야.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1시간쯤 뒤 경호가 춘자의 옷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춘자는 옷 안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랍장 열쇠였죠. 경호야, 이걸로 내 서랍 맨 밑칸을 열어봐.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할머니, 그런데 그 서류는? 아니야. 다른 봉투야. 숨겨둔 게 하나 더 있어. 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라가 가져간 건 가짜였어. 네. 진짜 등기증은 따로 보관해뒀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라가 그럴 줄 알았거든. 춘자의 말에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죠. 다음 날 경호는 고시원에 다녀와 봉투를 가져왔어요. 춘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호에게 건넸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라. 네, 할머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 너라면 믿을 수 있어.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땅 등기증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춘자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경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이 땅은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긴 이 땅을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았다. 이 땅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재산보다 의미 있는 건 나눔이다. 이 땅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기를, 정말 따뜻한 일에 쓰이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으며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어요. 춘자는 그런 경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춘자의 말에 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경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이 편지를 미라한테 전해줄 수 있니? 경호는 고개를 들어 춘자를 바라봤어요. 미라한테요? 하지만, 그래, 미라한테. 그 애도 알아야 해. 엄마가 뭘 생각하고 살았는지. 춘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경호는 미라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경호를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신이 왜 여기 와? 할머니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경호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병원에 계세요. 읽어보세요. 경호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미라는 문 앞에 서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원망 안 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네.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나왔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의 편지를 꼭 안고 울 뿐이었죠.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가 고시원에서 혼자 끼니를 걸으며 산 이유를, 그 땅을 지키려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미라의 목소리에 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이제야.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미라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춘자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줬어요.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춘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더 쉬라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춘자는 자신의 좁은 방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이 진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라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밥을 해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엄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경호도 여전히 옆방에서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자는 경호와 미라를 함께 불렀어요. 둘을 마주보게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게 있어. 경호와 미라는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에 쓰고 싶어. 엄마, 무슨 뜻이에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 내 이야기를, 여기 사람들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경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기자회견이요? 응.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재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해. 그리고 내 땅을 어떻게 쓸 건지도. 춘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힘드시지 않을까요? 몸도 아직. 괜찮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야. 사흘 뒤 고시원 앞 작은 공터에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카메라가 춘자를 향했고 마이크가 앞에 놓였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경우와 미라가 양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춘자입니다. 80살이고 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저는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땅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땅이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재개발 때문이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있었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춘자는 고시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서로 돕고 사는 이웃들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춘자는 계속했어요. 재개발이 들어오면 이런 곳들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춘자는 주머니에서 땅 등기증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땅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춘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게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의미 있는 건 나눔이에요. 이 땅이 경호처럼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는 눈물을 흘리며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경호에게 미소를 보냈죠.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의 꿈이었고 저의 꿈이었습니다. 춘자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시원 사람들도 창문으로 내다보며 박수를 쳤죠.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춘자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모녀를 비췄어요. 엄마, 나 용서해줘요. 돈만 보고 엄마 마음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춘자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줬어요. 미라야, 괜찮아.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 춘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배우는 거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경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 땅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수십억으로 살 수 없는 걸 얻었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마음의 평화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뭔지 아는 지혜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시원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나눔은 영원히 남아요. 제 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춘자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시원 사람들이 모여 TV를 봤어요. 고시원에서 하루 한 끼로 살아온 할머니가 수십억 원대의 땅을 청년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돈보다 나눔이 중요하다며 뉴스를 보며 고시원 사람들은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감동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옆방에서 경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경호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원래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경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도 미소로 답했어요. 복도에서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나와 춘자를 축하해 줬습니다. 평소엔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춘자를 칭찬했어요.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춘자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고시원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춘자의 마음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림동에는 봄이 찾아왔어요.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춘자의 땅 위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이었죠.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입주 신청자가 수백 명이나 됐어요. 경호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이사가라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거든. 어느 봄날 오후 춘자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호와 미라가 함께였어요. 건물 앞에는 큰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춘자 기념 청년주거관.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춘자는 그 팻말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가 해냈어요. 춘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에게 말하듯이 바람이 불어와 춘자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경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경호를 돌아봤어요. 관리자로 채용됐어요. 여기 입주하는 청년들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께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경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춘자는 경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경호야. 내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단순히 취업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미라도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사활동 신청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년들 상담도 해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미라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피어나 있었죠. 엄마, 제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춘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한테도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처럼 살라고. 허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세요. 미라의 말에 춘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몇 주 뒤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시장도 왔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눈에는 입주를 기다리는 청년들만 보였어요. 경호의 안내로 청년들이 하나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자신의 방 열쇠를 받은 청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꿈을 펼칠 공간을 얻은 거였죠. 한 여학생이 춘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 준비하느라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잘 됐구나. 힘내라. 내 꿈 꼭 이루길 바란다. 춘자는 여학생의 손을 잡아줬어요. 여학생은 감동해서 춘자를 껴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자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은 318호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방은 달라 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춘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청년 주거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을까? 경호는 김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할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그 땅으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경호의 질문에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어. 어떤 점이요? 경호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나눔은 영원히 남아. 저 건물을 볼 때마다, 거기서 꿈꾸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 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람은 말이야, 가진 돈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야. 나는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거야.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그래, 잘 될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여보, 오늘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해냈어요. 그 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곧 당신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일기를 닫고 춘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경호가 춘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채로 경호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고시원 주민들, 청년 주거관 입주자들,
그리고 춘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 영정 사진 속 춘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라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알게 됐어요. 엄마처럼 살게요. 약속할게요. 1년 뒤 청년 주거관 앞 작은 공원에 춘자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으로가 아니라 나눈 따뜻함으로 기억된다. 마이너스 박춘자. 경호는 매일 아침 그 동상 앞을 지나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할머니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동상 위에 내려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춘자의 미소는 영원히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에게 참 교육을 남기신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